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 한국문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8개의 꼭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에 왔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먼저요, 와, 한국에 간다. 한국에 가면 정말 좋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셨겠죠. 그리고요, 한편으로는 와, 좋겠다 라는 느낌으로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무섭다, 좀 두렵다, 이런 느낌이 있겠죠. 자, 그래서요, 이게 기대 또는 기대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두려움, 어떤 공포가 있겠죠. 무서움을 가지고 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감 또는 설렘이라고 하고요. 두려움은 어떤 걱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한국에 왔고요. 한국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을까요? 이런 것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한국에 오면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으니까 외롭다라는 느낌도 있을 수 있겠죠. 외로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설렘과 함께 이건 뭐지? 이거 완전 새롭다. 이런 느낌이 있겠죠. 그래서요, 이런 호기심을 자극하는 새로운 것들이 있는데, 이런 호기심은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불편하고 익숙하지 않은 것을 생소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여러분들은요, 한국에서 난 잘할 수 있어. 나는 내 꿈을 한국에서 이룰 수 있을 거야.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왔겠죠.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자신감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많이 있는데요. 물론 돈 문제도 많이 있겠지만 특히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공부 때문에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고 있죠. 자, 이 공부는 유학생들에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지금 현재의 위치에서요, 미래의 성공을 보장하는 이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공부를 통해서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데 성공을 결정지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학업 문제, 공부 문제, 유학생, 일반적으로 한국어를 공부하는 유학생들은요, 토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런 토픽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화 차이 역시 적응의 문제가 되겠죠. 적응의 문제도 있고요. 돈 문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봅시다. 항상 언니는 곁에서 나의 어떤 것을 달래주었다. 곁에서는요, 옆에서,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서를 이야기하는 거죠. 항상 언니는 나와 가까운 곳에서 외롭지, 내가 함께 있어줄게, 외로워하지 마 라고 외로움을 달래주었죠.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되겠고요. 내 친구는 성격이 좋아서 원만하다. 지난번에 뭐라고 했어요? 문제가 없다 라고 했습니다. 성격이 좋으면 어떤 문제가 없습니까? 성격이 좋으면 돈 문제가 없어요? 돈 문제가 해결돼요? 성격이 좋으면 공부를 잘해요? 공부 문제, 학원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데, 성격이 좋으면요, 인간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데, 이 인간관계는 대인관계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내 친구는 성격이 좋아서 인간관계, 대인관계가 원만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가족의 변화를 보도록 합시다. 옛날에는 가족들이 많이 있었어요. 집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여러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이요. 이렇게 많이 살고 있었는데 시대가 변했어요. 그래서 현대로 넘어오면서 지금은요, 집에요, 누가 살고 있습니까? 엄마, 아빠, 그리고 아이들, 이 정도. 4명에서 3명. 아니면 2명이 살 때도 있죠. 부부가 살 때도 있고 1인 가구도 많아졌죠. 그런데 이런 형태의 가족을요, 핵가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도 살고 아빠, 엄마도 살고 아이들도 삽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 여러 세대가 함께 산다. 그리고 가족들이 다 같이 다 함께 한다. 이런 공동체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요. 여기는 개인이 있겠죠. 사람 수가 적기 때문에 개인 생활을 존중한다. 개인 생활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요. 대가족 제도인 옛날에는 남자가 중요했어요. 남자가 중요했는데 이제는 남자가 중요하고요. 여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옛날에는 할아버지가, 아빠가 결정을 했어요. 요즘은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아빠가, 엄마가 같이 이야기를 해서 논의해서 결정을 한다. 이런 특징이 있죠. 자, 요즘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인이라는 것은 혼자라고 얘기하죠. 나 혼자 산다. 이런 의미죠. 자, 역시 혼자 살고 있긴 한데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혼자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경제적 능력도 있고 건강한 젊은 사람이 혼자 살아요. 그러면 그냥 혼자 사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요. 경제적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건강도 안 좋아요. 그런데 혼자 살아요. 그러면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보호해줘야 되는, 해결해줘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독거노인은 1인 가구와 좀 느낌이 다를 수 있다. 이렇게 꼭 알아두시고요. 자, 입양이라는 것은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죠.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다른 집에서 낳은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자, 이런 형태를 입양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생기는 가족을 입양가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부모 가족 봅시다. 하나라는 뜻이죠. 원래 부모는요, 2명이어야 돼요. 엄마, 아빠 이렇게 2명이 있어야 되는데 엄마가 없어요. 아빠만 있어요. 또는 엄마, 아빠 중에서 아빠가 없어요. 엄마만 있어요. 그럴 때 한부모 가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주말 부부를 봅시다. 주말에만 만나요. 부부예요. 그러니까 주말에만 만나는 부부입니다. 남자는 서울에, 여자군요. 여자는 서울에, 남자는 부산에 일을 합니다. 여기에서 일해요. 여기에서 일해요. 그러면 매일 출퇴근할 수 없으니까 우리 주말에만 만나요. 주말 부부가 되고요. 자, 맞벌이라는 것은 함께 벌다. 뭐를 벌어요? 돈을 벌죠. 함께 버는 부부를 얘기합니다. 어디에서 돈을 벌어요? 일해서, 직장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벌죠. 그래서 엄마도 일하고 아빠도 일해요. 이런 부부를요, 맞벌이 부부라고 얘기하죠. 맞벌이 부부는 뭐가 문제가 될까요? 아이요. 아이를 누가 기릅니까? 아이를 누가 보호합니까? 그래서요, 이런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정부에서, 나라에서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국의 가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전통적으로 한국은 가부장적 분위기였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요. 한국은 가부장적 분위기였다. 남자가 중요했다. 네, 맞습니다. 옛날에는 아버지가 집에서 가사를 전담했었다. 가사가 뭐냐면 집안일이에요. 집안일, 가사노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집안일은 빨래, 설거지, 요리, 청소 이런 것들을 아버지가 전담했다. 100% 했습니다. 말도 안 되죠. 네, 옛날에는 어머니가 가사를, 집안일을 100% 했죠. 전담했었죠. 그래서 2번이 답이고요. 최근에는 2대가 같이 생활하는 핵가족이 가장 많다. 맞습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아이들이 있는 경우가 많죠. 최근에는 독신이라는 것은 결혼을 안 해요. 이런 뜻이죠.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늘고 있습니다.
2번이 답이 되겠네요. 한국의 핵가족에 대해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 부부와 미혼 자녀가 함께 산다. 네, 2대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여러 세대가 함께 산다. 이거는 대가족이에요. 대가족. 각자의 생활을 존중받고요. 주로 농촌에 많이 산다. 이거는 뭐 크게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 디귿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생활 속의 과학을 봅시다. 여기 보면요. 인공지능, 이 artificial intelligence 그거 되겠고요. VR 가상현실이죠. virtual reality가 되겠고요. 사물 인터넷 IoT라고 하는데 인터넷 테크놀로지 뭐 이러겠죠? 잘 모르겠네요. 로봇은 로봇이고요. 자, 지금은요.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고요.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리고 빅데이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다. 굉장히 편리해지기도 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요. 산업 전체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되었다. 이런 혁명적인 일이다. 레볼루션이다.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이 아주 많이 발달했다라고 알아두시고요. 자, 이번에 한국의 의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혼상제가 있어요. 관혼상제 중에서요. 지금 현대에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식은 혼상제입니다. 그러니까요. 관은 원래 성인식이란 뜻이었어요. 성인식. 그래서 성년식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이에서 어른으로 이렇게 바뀌는 의식을 얘기했는데 옛날에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옛날에는 중요하게 생각해서요. 어떤 의식을 치르고 실제로 겉모습이 바뀌기도 했어요. 그래서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원래 머리가 옛날 사람들은요. 머리를 이렇게 길렀어요. 남자요, 남자. 남자 아이들이 이렇게 머리를 길렀다고요. 그런데 이 머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다시 머리를 이렇게 올려요. 이렇게. 이 긴 머리를 이렇게 올립니다. 이것을 상투라고 하거든요. 상투. 상투를 틉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어른이 되었어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겉모습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관례, 성년식이 굉장히 중요했죠. 그런데 요즘은요. 이렇게 겉모습이 바뀌지도 않고 아주 큰 행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혼상제 중에서 관례는 이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행사가 되었다. 하지만 한국 전통 문화에서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관례를 꼭 알아두시고요. 자, 혼례는 결혼식이에요. 상례는 장례식이에요. 그리고 제례는 제사예요. 지금도 중요한 행사들이죠. 그래서 혼례라는 것은 결혼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혼인이라는 말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옛날 결혼식의 옛날 말은 혼례고요. 선생님, 혼인도 결혼식의 옛날 말입니까? 아니요. 지금도 쓰고 있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고 나서 구청에 또는 뭐 주민센터에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혼인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혼 신고가 아니라 혼인 신고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혼인이라는 말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장례식은 지금도 아주 중요하죠. 상례라고 합니다. 제례는 제사, 지금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사의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관혼상제, 관례, 혼례, 상제, 제례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 찾아봅시다. 관례는 어때요? 오늘날의 성인식과 같다. 혼례는 혼인할 때, 결혼할 때 하는 의식이다. 이렇게 바뀌었고요. 상례는 뭐라고 그랬어요? 장례식이라고 그랬죠? 장례식은 사람이 죽었을 때 의식 절차 맞고요. 제례는 농사일이 잘 되기를 기원하는 음식이다? 아니요. 의식이다가 아니라요. 자, 여기를 보면 죽은 조상과 죽은 조상에게요. 어떤 덕과 은혜를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3번이 답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요 유네스코로 가봅시다. 유네스코를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세계문화유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 문화유산, 세계유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한국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뽑힌 것은요 15개가 있습니다. 15개. 여기 보면요 15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책에 나와 있는 사진을 보니까요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게 정말 하나하나가 너무 멋있고 너무 아름답고 또 너무 의미 있는데 이렇게 작은 흑백 사진만 있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하나씩 컬러, 색깔이 있는 사진으로 좀 큰 사진으로 다시 가져왔습니다. 자, 봅시다. 여기는요 해인사 장경판전입니다. 경상도 합천이라는 곳에 해인사라는 절이 있어요. 사찰이죠. 절 사찰입니다. 사찰에요. 여기에 이런 목판 인쇄를 할 수 있는 목판이 있는데 이 목판이 몇 개가 있어요? 8만이요. 8만 개가 있습니다. 8만 뭔 말이에요? 8만 개요. 8만 개. 실제로 이렇게 8만 개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8만 개의 경판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요 대장경이라고 얘기합니다. 8만 대장경이 있는 곳이 바로 해인사인데요. 그 어떤 건물 안에 이렇게 8만 개가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여기는 종묘입니다. 우리가요 방금 전에 관혼상제 제례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종묘는요 조선시대에 궁궐에서 그러니까 왕이 사는 곳에서 왕이 제사를 지내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례와 관련이 있는 곳이다. 아주 멋있는 모습으로 잘 보존되어 있죠. 자, 다음은 석굴암과 불국사입니다. 여기 역시 경주, 그러니까 경남에 있는 경주에 있는데요. 자, 여기는 석굴암의 모습이에요. 석굴암의 모습이고 여기는 불국사의 모습입니다. 자, 이거는 석가탑. 제가 생각할 때요. 한국에서 가장 멋있는 탑이요. 바로 석가탑과 다보탑인 것 같아요. 모두 다 어디에 있습니까? 불국사에 있습니다. 자, 저는요 이 불국사 그리고 뭐 석가탑, 다보탑, 석굴암을 너무너무 좋아해서요 경주에 자주 가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나면 꼭 한번 더 가보고 싶습니다. 이 불국이라는 말이 너무 멋있어요. 불이라는 것은요 부다, 부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처님이요. 부처님이고 국은 한국, 중국, 미국 하는 나라를 뜻하는 거예요. 나라. 그래서 부처님 나라가요. 이 절, 이 사찰의 이름이에요. 이 사찰의 이름인데 부처님 나라의 모습을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요. 작은 부처님의 나라, 뭐 파라다이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천국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절이다. 정말 멋있고요. 아름답습니다. 자, 다음에 봅시다. 여기는 창덕궁입니다. 창덕궁에 가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요. 만약에 서울에 산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가셔도 바로 구경할 수 있는 곳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곳이고요. 서울에 있는 궁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창덕궁 말고요. 경복궁. 서울에는 5개의 궁이 있습니다. 5개요. 경복궁, 경희궁, 덕수궁, 창경궁. 창경궁이 있는데 이 궁이 이렇게 5개가 있는데 하나하나가요. 좀 다른 느낌, 어떤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씩 다 구경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는 수원에 있는 수원 화성입니다. 옛날에 정조라는 조선시대의 왕이요. 새로운 수도, 캐피털 시티,
새로운 수도를 꿈꾸면서 만들어 놓은 곳인데요.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주 멋진 모습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수도를 옮기지는 못했어요. 수도를 옮기지 못했지만 수도를 준비했던 곳이기 때문에 아주 완벽한 모습, 그 당시에는 완벽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고인돌입니다. 고인돌. 고인돌이 뭐냐면 조선시대는 옛날이죠. 그리고 뭐 고려시대, 삼국시대는 옛날이고요. 지금 고인돌 이야기를 하는 시대는요. 옛날입니다. 그러니까 언제쯤이냐면 기원전 Before Christ 2333 이때쯤이에요. 그러니까 기원전 2000년. 기원전 2000년 전에 지도자들이 있었겠죠. 리더, 왕, 그 다음에 뭐 지역의 정치가 이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이 죽으면요.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여기 밑에가 이렇게 무덤이에요. 사람이 죽어 있는 거죠. 왕이나 지도자가 여기에 묻혀 있는 겁니다. 여기에도 묻혀 있고요. 여기에도 묻혀 있습니다. 이렇게 무덤을 만들어 놓고 돌을 세워놨는데 지금 여기서 잘 보이진 않지만 아주 많은 고인돌이 여기에 있습니다. 모여 있어요. 모여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고인돌 유적지라고 하고요. 이것도 역시 유네스코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원래 고인돌의 가장 유명한 모습은 돌 하나, 그리고 돌을 이렇게 위에 올려놓은 모습인데요. 자, 이런 모습의 고인돌은 강화도, 인천 강화도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자, 경주. 제가 아까 뭐 석굴암, 불국사 이런 곳들을 얘기해 드렸는데요. 이 경주에 가면 석굴암과 불국사 이거 말고도 아주 많은 문화재가 있습니다. 경주는요. 신라의 수도였어요. 신라의 수도 캐피털 시티였기 때문에 신라가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화재가 있고요. 이 경주는요. 그냥 도시 자체가, 도시 전체가 박물관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뭐 지붕이 없는 박물관이다 이런 표현까지 쓰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경주에 가보시면요. 진짜로 그냥 박물관 이퀄 도시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특별히 아름다운 안압지라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꼭 밤에 찾아가서 이런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에도 할 말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제주도의 화산섬과 용암 동굴이요. 이렇게 유네스코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에 꼭 한번 가보시고요. 다음은 조선 왕릉입니다. 왕은 알겠고 릉은 뭐예요? 보시는 것처럼 무덤이에요. 무덤. 무덤이라고 얘기하죠. 묘라고 이야기하답니다. 그런데 특별히 높은 사람들의 무덤을요. 릉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왕릉이 또 유네스코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하회마을, 양동마을입니다. 자, 이 하회마을과 양동마을은요. 경상북도 안동에 있어요. 안동에 찾아가시면 여러분들이 하회마을, 양동마을을 구경할 수 있는데요. 이 하회마을과 양동마을의 특징은 옛날 마을의 모습, 조선시대의 마을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다. 이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아까요, 그 경주 얘기를 했잖아요. 경주에는 어때요? 불교의 문화가 많이 있습니다. 불교의 문화가 많이 있고요. 여기 안동에는 유교의 문화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교 문화를 접하고 싶으면 경주로 가시고요. 유교 문화를 접하고 싶으면 안동으로 가시면 되는데요. 안동의 하회마을과 양동마을을 구경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음식을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안동에는요. 찜닭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안동 구시장에 가서 찜닭을 꼭 먹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한산성입니다. 남한산성은요. 뭐 최근에 영화로도 더 유명해졌는데요.
남한산성은 아주 아름다운 모습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부분들이라서 역사적 의미가 깊은 곳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산책, 하이킹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하신다면 여기에서 한번 걸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산책하기에 좋은, 하이킹하기에 좋은 곳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다음은 백제 역사 유적 지구입니다. 자, 이 백제 하면요. 백제의 수도는요. 지금의 공주, 그 다음에 부여. 공주와 부여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전에는 웅진, 사비 이런 이름으로 불려졌었는데요. 지금은 공주와 부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충청도다. 충청도의 유적지다. 백제의 모습, 삼국시대가 신라, 고구려, 백제였는데 이제 경상도 지역에는 경주, 그 다음에 신라, 그 다음에 전라도, 충청도 지역에는 이런 백제의 문화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주와 부여가 수도 역할을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충청도에 백제의 모습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그래서 공주나 부여에 가면 이런 백제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 백제 역사 유적지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이 산사라는 건요. 산에 있는 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찰을 얘기하는 거죠. 사찰, 절을 얘기하는데 산사가 7개 정도가 새롭게 유네스코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7개 중에서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절, 부석사의 모습을 가지고 왔습니다. 영주에, 경북 영주에 있는 절인데요. 부석사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고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 무량수전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한국의 서원입니다. 서원도 여러 가지. 이 서원이 뭐냐면요. 옛날에 선비들이 공부를 하던 곳이었어요.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뭐 대학 정도 되겠죠. 대학교 정도 되는데 그거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공부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선생님, 교수님, 스승님도 많지 않았고요. 그래서요, 전국의 모든 나라에 서원이 몇 군데 이렇게 있었는데요. 하나하나가 이 학문, 공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서원 중에 하나인 도산서원입니다. 도산서원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 도산서원은요, 이런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을 돈에 그려 넣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1,000원짜리는 이 모습이 아니죠. 이 모습이 아닌데 옛날 지금의 모습과 좀 달랐으니까 지금의 모습으로 바뀌기 전의 모습은요. 약간 빨간 빛을 띠는 그런 색깔의 돈이었는데 이때는요. 도산서원이 여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갯벌. 최근이죠. 2021년에 갯벌 어디냐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있는데 대한민국의 이 부분 서해와 남해 부분은요. 그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거를 조수간만의 차라고 하는데 조수간만의 차가 큰 지역에서는요. 갯벌이라는 지형적 특성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갯벌은요. 세계 5대 갯벌에 하나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크고 넓은 지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요. 생태계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유네스코에 등재되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5개의 유네스코를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은 국제화 시대고요. 국제화 시대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익숙한 UN, WHO, EU, IOC, 아세안, OECD가 있고요. OECD 안에요. DAC라고 이게 있는데 한국이 여기에 가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발 원조
인데요. 여기는 뭐냐면 아직 개발되지 않은 국가들을 도와주는 그런 모임이에요. 한국이 옛날에는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원을 받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지원을 해줘요. 도와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첫 번째예요.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DAC에 가입한 것은요. 한국 사람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현대인의 질병. 이렇게 얼굴, 머리, 목, 배, 손, 발까지 나타낼 수 있는 질병을요. 잘 정리해 놨습니다. 정보화 사회를 보면요. 문화를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이런 포털 사이트라든가 아니면은 뭐 유튜브, 페이스북 이런 SNS들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인터넷의 문제점은 뭐가 있을까요? 개인정보가 유출되기 쉽고요. 그다음에 기억력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안 좋은 것들이 있죠. 기억 리을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5번째 강의를 그러니까 한국 문화의 3번째 강의를 모두 마치는데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남은 8개의 꼭지를 가지고 돌아올 겁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